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신인규 보수 종말의 작가. 네. 보수 아직까지는 종말의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예, 신인규 작가. 제가 변호사로 분위기를 하죠. 보수의 종말의 작가였어요. 예. 책이 아직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김용현 씨의 언론 플레이는 이제 뻔히 예견되는 일이었는데 그 언론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냐면 나는 죄가 좀 적은 거 아니냐. 대통령이 좀 더 죄가 크다라는 식이네. 이런 언론 플레이는 진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이랑 법정에서 윤석열 씨랑 법정에서 싸우면 그 진실이 밝혀지겠죠.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포고령 초안은 내가 작성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검토 후에 수정했다. 그러니까 포고령은 대통령이 쓴 거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우두머리다. 수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을 할 때 포고령에서 국민 통행 금지를 삭제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국민 통행 금지를 하려고 했는데 삭제 지시를 했으니까 그럼 자기가 삭제 지시한 거다. 얼마나 자비로움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게 뭐 주말에 안 해주고 평일에 해줬으니까 고마워해라. 단전단수 안 했다 국회. 예. 뭐 그런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국민 통행 금지를 삭제한 덕분에 포고령이 10시 23분인가 해서 한 5분 동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거기에서 데모도 하고 군인들도 맞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계엄이 해제된 거 아니겠니? 얼마나 자비스러운 이거 거의 김일성 주석이 하는 말 비슷하다. 아니 근데 이 기자회견문을 하려고 MBC랑 JTBC는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 이거랑 걔네 그 방송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야, 뭐 김용현 씨는 근데 왜 MBC랄지 JTBC는 오지 말라고 한 걸까? 뭐 아무래도 윤석열 내란 수개가 네.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언론관을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국회에서도 MBC 기자가 질문할 때 그냥 바로 면전에서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용현 이 자도 아마 그 삐뚤어진 잘못된 언론관의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국민들께서 더 뭐랄까요, 김용현에 대한 반감 내지는 그런 비판적 여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언론 이런 행사가 이벤트가 뭘 이제 의도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라고 보고 MBC, JTBC 이런 사실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자들을 아주 이제 물러보는 건데 MBC, JTBC 이런 데 불러봐야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질문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질문을 하고 쫓아오면서 뭐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네? 노상원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네? 노상원이 수첩에 이런 뭐 사살 뭐 이런 거 백령도 이런 거 적었던데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할 텐데 다른 기자들은 그런 거 질문 안 할 거고 우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겠다. 그리고 극우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일방적으로 전달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MBC하고 JTBC 소속 아니면 기자가 뭐 그 질문할 거 안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비판할 거 안 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하긴 하거든요. 다 하거든. 예. 그래서 이거 아주 오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되게 단세포적이야. 그리고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냥 외양으로 보기에는 윤석열 측의 코드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지금 계엄할 만해서 한 것이다. 야당이 아주 뭐 악랄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윤석열 측과 코드를 맞추는 것처럼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는 더 악랄한 포고령을 작성했던 건데 이 윤석열이 그래도 국민 통행 금지 정도는 이거는 지워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이 또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데모도 하러 가고 국회 앞에 국회 앞에 그 국회의원들도 가고 결국은 국회가 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책임자는 윤석열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마치 포장지는 그거 유튜브들과 같이 이 발을 맞춰서 윤석열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법률의 어떤 그 기준에서는 법정의 기준에서는
자기 빠져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뒷문을 열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비겁하고 악랄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서울 송파구에 있다네요.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정문에서부터 후문까지 200여 개에 달하는 화환이 쫙 돼 있대요. 김용현을 응원하는 화환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들이 얼마나 또라이 같은 집단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보수가 결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화환에는 당대 이순신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영웅, 구국의 영웅,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 이렇게 지금 쫙 써 있다는 거예요. 저 화환 오다가 봤습니다. 저 오늘 보셨어요? 아침에 예. 저희 송파 쪽에 지금 살다 보니까 네. 동부구치소를 제가 끼면서 이제 좌회전해서 오는데 네. 뭐 화환이 이렇게 쫙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저건 또 뭐지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지금 김용현에 대한 이 내란에 관한 주요 임무 실행자를 응원하는 지금 그런 화환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찌된 세상에서 내란을 구국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요. 내란에 대해서 이순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자들이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미음도 모르면서 저런 식으로 본인들의 범죄 행위, 내란 행위를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화환을 통해 가지고 정치 선동질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다고 해서 죄가 감면되지도 않고요. 훨씬 더 저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짓, 그러니까 매맞을 짓만 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라는 생각이 약간의 듭니다. 농담을 하자면 잘못 비유한 거예요. 그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일당들은 기분이 좀 나쁠지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외군과 싸웠습니다. 일본과 싸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고 한국의 뭐 가토 기요마사 이렇게 해야죠. 그걸 한국의 고리시 유키타카 이렇게 해야지 네. 지금. 그리고 이 화환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전까지는 뭐 화환은 이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이러한 뭐 시청자분들이 보냈거나 뭐 이랬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난번에 이 김건희의 고모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 예.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인지. 예. 어쨌든 이분이 내가 그거 유튜브 관리와 또 뭐 화환 보내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분이 과거부터 그래왔다. 그 꽃 보내고 뭐 이런 것 뭐 여러모로 지금 이 보수 쪽에서 이 어떤 정말 마음을 정말 이 자발적으로 모아가지고 보냈다라기보다는 작업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요소들이 지금 여러 면에서 이전의 어떤 사건들을 좀 보여줬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의심되거든요. 여론전의 일환으로서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수사 대상인 게 그런 측면 하나, 여론전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부하 수행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충격적인 아이뉴스 24에는 화환을 보낸 사람들을 특정을 해놨는데 이게 맞으면 이 사람들은 잡아가둬야 될 것 같은데 부하 수행으로. 왜냐하면 주체가 64 22기 구국동주예요. 김용현 씨가 38기거든요. 22기면은 뭐 한 60세가 훨씬 7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일 것 같은데 64 22기 구국동제, 그러니까 22기 전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국동제라는 무슨 그룹이 있겠지. 모임이 있나 보죠. 예. 근데 이분들은 고령에도 고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부하 수행의 의미가 있고요.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사는 엄마, 보수 단체 등으로 다양했다라고 이 신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돈 받아서 이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64 22기 구국동제는 수사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육사는 우리도 다 알지만 육사와 경찰대학은 나라에서 돈을 줘. 그렇죠. 아니 대학 다니는데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돈 받고 그 의무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그 4년 동안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세금으로 유학까지 가거든.
근데 6.4.22기 구국 동지회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자들은 부하 수행이지. 아니, 실명을 까고 나와서 좀 해보시죠. 왜 그렇게 아. 동지회 뒤에 숨는 것인지 나와서 좀 해보세요. 아니 장군들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극우 유튜버들 중에서 무슨 장군의 소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조사를 해야 돼요. 수사해야 됩니다. 그 단체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번에 그 햄버거파 두목 이 자가 노상원이? 노상원 씨가 예, 노상원 씨.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예. 어느 그 퇴역 대장수. 장성들의 대장수. 그렇죠. 거기에 대장수라는 이 약자인 그 단체의 이제 매체 이런 데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체가 그 부정선거론을 주장도 하지만 이 보수적인 어떤 목소리를 계속 재생산하고 내오면서 그러한 어떤 활동들을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뭐 64, 20 몇 기 뭐 이분들이 뭐 비슷한 결의 어떤 모임들로 생각이 그렇지. 돼요. 거기에 그렇지. 소속이 돼 있거나 이분들이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갔더라도 뭐 예. 비슷한 결의 이 군 생활하다가 그 관두고 이제 퇴역하고 나서 이제 그런 뭐 비슷한 테이블에 있는 이런 분들의 모임으로 보이는데 그런 네트워크들로 연결돼 그렇죠. 있는 예. 구구적 집단의 모임으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고 반국가 세력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집권 세력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육사를 이번 기회에 아주 없애는 쪽으로 이 논의를 해야 된다. 우리 이 스픽스에도 많이 나오는 김종대 의원님이 말이죠. 경향신문에서 글을 딱 썼습니다. 육사는 없애야 된다. 차라리 이번 없애자. 기회에. 예. 그렇죠. 이 육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결국은 이 내란을 저지르고 이런 거 이외에 무슨 지금 효용이 있는 거냐 지금 없애고 다른 이제 뭐 삼사관 학교나 이런 것들 다 통합해 가지고 요렇게 하는 군사 교육기관 요렇게 재탄생시키고 요런 거로 이제 보충하고 육사라는 거는 역사에서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런 김용태 신부님인가요? 그분이 12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을 신부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지랄 발광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사전에서 맞아요, 막 맞아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김대건 신부님 있잖아요. 네.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의 유일한 후손이더만. 어. 김대건 신부님의 유일한 후손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대전에서 지금 신부님 하시는 분인데 그 지랄 발광을 김용현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한 번 하고 있는 거죠. 김용현을 통해서 우리 보수는 그러니까 자꾸 본인들을 보수라고 하니까 저는 보수라고 그냥 부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됐어. 그냥 싸그리 종말시켜야죠. 종말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집단이랑 비슷하다라고 본인 스스로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이 탄핵을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고 하는 집단들이 국민의힘에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 김영현 집단이나 김영현 위에 있는 윤석열 그다음에 거기에 화한번했던 뭐 6.4 22기 구국동지인지 뭐 이런 집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다르면 다르다라는 본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보수로서 대접받지. 근데요. 근데 본인들이 계속 보수라고 하면 그래 보수 다 죽어라. 네. 이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보수 예. 진보라는 구별법은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분류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주의를 깨고 수구퇴행 내지는 이 왕당파 내지는 거의 뭐 인식 수준이 조선시대 내지는 고려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뭐 육사를 낳았고 고시패스했고 다 의미 없습니다. 인식이 그래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 지금 윤석열이의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고 두둔하는 것은 내란 선전성동 범죄기도 하지만은 네. 이자들은 보수라는 용어를 근본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라는 얘기를 붙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더라도 그건 참칭의 표현이지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을 제거하고 난 후에 민주주의자들 상호 간의 이견을 수용하고 관행과 포용 속에서 보수 진보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를 두둔하는 자들은요. 범죄 행위인 동시에 저는 왕당파들이다. 좀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저는 이거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내란 특검 해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한덕수가 임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더 이상 이대로
가면은 완전히 몰락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그러면 내가 완전히 당권도 잡고 다음 대선 후보도 되고 그리고 한번 공건일척 이재명과 겨뤄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으면 권권 체제 있잖아요. 권성동으로 지금 대변되는 이 국민의힘 체제가 조기 몰락할 가능성이 꽤 높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23번째 서울시사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대선 나오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대선 나온다는 이야기는 탄핵이 인용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동훈도 지금 상당히 검찰 쪽에서 한동훈도 여러 전화를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예, 루머가 돌고 있고 그럼 검찰 쪽에 전화를 돌린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본인 대선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유, 한동훈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죠. 대선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변수는 네. 국민의힘 사람들이 한동훈도 싫고 홍준표도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오세훈도 사실 물 건너 갔다라고 다들 보면서 예. 그래도 그냥 전야 허수아비처럼 내세울 만한 사람은 한덕수다 이렇게 지금 건시들이 계산을 했대요. 아 그들은 네, 한덕수를 그들은 또 차라리 밀겠다. 권성동은 지금 그러니까 권성동이 왜 이렇게 자꾸 한덕수하고 이제 아삼육이 돼버리고 있느냐면 자기들 보기에는 어차피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사람 중에 한동훈은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윤석열에는 이미 거의 살아남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한덕수를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우리들이 뒤에서 실질적인 핵심적인 세력으로서 이걸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오히려 친윤 체제를 유지한다. 오히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덕수를 세우고 한덕수를 세워서 만약에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도 사면시켜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짠다는 거예요. 본인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죠. 화장실 네. 청소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대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수 한덕수가 있어.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아, 네. 내가 이제 드디어 난 총리도 2번이나 지만 난 드디어 이제 내가 염원했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수에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가 데려올 사람도 이제 왜 없잖아요. 없습니까? 보세요. 유승민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배신자 프레임을 해서 안 된다는 배신자는 거고. 안 되고. 예. 요런 그냥 말씀에 극우 집단인 거야. 이미 극우 집단만 남은 거야. 김문수보다는 좀 나아 보이네요, 한덕수가. 네. 김문수보다는. 이런 말씀에 더불어서 이제 조금 평론가적인 이제 그런 이제 평론을 덧붙이자면은 지금 이 레이스 이게 뭐 자기들끼리도 이제 조기 대선 레이스는 열린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조가 모래 속에다가 머리 쳐박고서는 아니야 윤석열 파이팅 뭐 이러고 있어도 아니야. 현실로 딱 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정말 좋아하고 있어. 이게 바뀌니까. 맞아요. 당장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지금 단거리 달리기에 나서야 된단 말이죠. 선수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장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한덕수 시나리오도 있지만 당장 이 사람들이 야 이때 대권 주자야라고 해봐야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타트에 설 만한 사람이 그렇죠. 오세훈, 한동훈,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명태균 뭐 등등 있지만 예. 아무튼 그것도 이제 상정하면서 오세훈, 한동훈, 그다음에 뭐 유승민, 원희룡 뭐 이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 정도 지금 이 지지율 나오는 사람들이 네. 요 정도 있는 건데 따져보면은 유승민 사실은 이제 자기들 생각하면은 자 유승민은 뭐 안 될 것이다. 워낙 찍혀 있어가지고 당 밖에서는 인기가 좋은데 당내에서는 조직적으로 밀어주기가 어려워서 잘 안 될 것이다. 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홍준표 시장 뭐 이런 카드가 있긴 하지만 홍준표 시장 뭐 밖에서 이제 영남에서는 좀 밀어줄 수 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영남과 그다음에 친윤석열 쪽에서 조금 이제 뭐 밀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100%는 아니지만 100%가 밀어주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쪽이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한동훈도 당 밖에서 그리고 당 안에서 이제 친한계라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지만 전폭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계산들이 있어요. 원희룡 친윤 쪽에서 친윤 자기들이 가깝다고 해서 밀어주기는 하겠지만 영남에서 뒷받침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요게 각각의 영역들이 있는데 오세훈이 볼 때 텅 비어 있는 데가 원래 유승민이 가져갔어야 될 영역, 한동훈이 가져갔어야 될 영역이 지금 약하고 비어 있는 거예요. 오세훈이 볼 때는. 그러면은 요 영역은 내가 지금 치고 들어가면은 좀 균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행보를 해온 걸 보면은 친윤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일정한 정도의 100%는 아니더라도 좀 가져올 수 있는 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친윤 쪽에는 그동안의 스킨십을 가지고 갖고 오는 것이고 공중전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는 원래 한동훈과 유승민이 갖고 갔어야 될 그 영역을 내가 이번에 가져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적 목소리를 내자 뭐 이런 정도의 계산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뒤에서 한동훈 등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명태균 폭탄, 건진 폭탄 이런 거 터지면 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계산들이 있는 거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는. 근데 본인들이 와야 되는 조짐이 분명히 분열되는 조짐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 분열되는 조짐을 통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랄지 내란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이 섭리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그냥 스무드하게 풀리면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너희들끼리 분열하고 너희들끼리 무슨 사익 추구하고 그런 거는 늘 그래 왔으니까 뭐 그러라고 치고 그래봤자 뭐 대통령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수구투행 세력과 기회주의자들의 연합으로 저는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뭐 오세훈, 홍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수구투행과 기회주의 연합은 사실상 콩가루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자들은 대선에서 이길 마음은 없어요. 지금도 등이 따숩거든요. 영남 지역과 또 광역자치단체장도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지. 먹을 거 많이 먹었어요. 지금 포식했고 과식한 상태거든요. 65석만 꾸준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자들은 본인들의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는 그 이권으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대선은 이미 물 건너갔고 무슨 수를 써도 못 이기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수구퇴행 국민의힘으로 상징되는 요 남은 거 파이나 부스러기 마저 먹자. 그거 싸움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치 빠른 오세훈이 벌써 치고 나오는 거죠, 오 시장이. 그러면서 보수는 그들의 말의 보수는 나로 가야 된다, 자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향후 질서 재편, 이 수구퇴행 세력과 기회주의 연합체의 주도권을 오세훈이 주겠다라는 전 선언으로 보고요. 네. 전 그렇게 굴러갈 거라고 봅니다. 단 명태균의 이슈를 넘어선다면 그렇죠. 오 시장 중심으로 저는 재편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영남 자민련을 저는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정치적 사망으로 전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찌주님이 다들 깜빵 가야 되는데 참 대선을 생각하니 개그입니다. 이런 진짜 똑똑한 예. 댓글이에요. 예. 지금 저 명태균 이슈가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스픽스에서 지금 취재가 된 게 있습니다. 처음 밝혀드리는 내용 같은데 명태균 씨가 대우조선 파업할 때 그 부사장이랑 뭐 만나고 거기 안에 시찰하고 뭐 이랬다는 걸 한번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명태균 씨와 지인과의 대화가 있더라고요.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말한 시점이 저번 주 목금요일인가가 2022년 7월 13일이래요. 그때 윤석열과 김건희의 의뢰를 받고 명태균이 대우조선 부사장을 만나서 대우조선 부사장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사측의 의견이죠. 사측의 의견. 노조하고 노사가 이제 대립되고 있는데 대우조선 부사장을 만나서 사측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게 마치 스스로도 야 내가 대우조선 몰라. 난 대우조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대우조선 부사장을 만났어. 그래 대우조선 부사장은 왜 이 사람한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측의 이야기를 쭉 전한 거야. 그러면서 강경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를 그대로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보고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13일 날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지금 특정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네. 그 2022년 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일 때 그렇죠. 우리가 그때 봤을 때 정부가 너무 심하게 이 어. 하청업체들을 막 몰아붙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조언을 해준 게 이제 명태균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에 대해서 정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줬는데 강경 진압을 네, 해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 내용 알려줬고 그에 따라서 김건희랑 했다. 윤석열이가 한 게 이제 과시하는 그 내용의 녹취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시켜서 명태균으로 하고 명태균은 대우조선 사측의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윤석열, 김건희한테 갔고 윤석열, 김건희는 한덕수에게 야, 그 관련해서 국정현황 점검 조정회의를 해라 라고 하니까 7월 14일 날에 했어. 그러니까 한덕수는. 지가 7월 달에 파업 중이던 거제 조선소를 지가 찾아가요. 명태균 씨가.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지인하고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면서 명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우조선 측이 제출한 보고서 있잖아요. 네.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강경 진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을 대통령 부부에게 다 이미 보고를 했다.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고하자마자 직후에 파업 대응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긴급 회의를 또 소집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 한마디로 이게 일어났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또 쭈르륵 얘기했고요. 뭐라고 했냐면 시점과 내용이 똑같은 거지. 그거예요. 명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이제 또 그쪽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2022년 7월에 명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소금 뭐고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주, 그러니까 실제 일이 벌어진 날보다 그 지난주 먼저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이영호 부사장인가? 내가 그 사람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이 부사장이 보고서를 만들어 주더라. 내가 그래서 보고를 대통령에게 하고 한 총리가 긴급 소집한 거지. 내가 또 보고를 했지. 당장 진압하라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해달라고 해서 내가 대우조선에 이 부사장에게 달라고 했고 이 부사장이 나에게 줘서 그걸 다시 내가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날 바로 긴급 소집이 이뤄졌고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다 불러가지고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 이제 한동훈 이제 끼는 거야 이제 드디어. 그러네. 또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거기 하청이라는 놈은 10,000명인데 150명 때문에 다 죽게 생겼더라. 이 5,700억 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7,000억이 되는데 이 인간들 때문에 7,000억이 날라갔더라. 이게 이제 회사의 논리죠. 야 진짜. 예. 아니 이걸 그대로 대통령한테 자기가 말했다는 거야. 예.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완전히 맞다 이래가지고 그 대우조선 하청업체 우리 그때 막 그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시위하고.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고생하고 막 기억나잖아요. 예.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채한 씨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 자기 몸을 스스로 네, 한 그 칸짜리 철 상자 안에다가 케이지에 가둬가지고. 집어 넣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문구 하나 딱 걸어놓고 고생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실 한 텐데. 달도 넘게 그 안에 혼자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녹취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행은 보고는 7월 한 13일쯤에 했는데 실제로 지인한테 내가 이제 뻑인 거는 7월 20일 날 뻑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7월 13일 날 보고를 하니까 14일 날 한덕수가 바로 회의 소집하고 그 다음에 18일 날 한동훈이하고 추경호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까지 발표했더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7월 20일 날 지인과의 대화에서 명태균이 하는 이야기인데 시점과 내용이 정부가 했던 조치가 전부 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녹취는 최초 공개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더 긴 버전은 일단 1시쯤에 긴급 편성해서 스픽스에서 또 할 거고요. 한 1분 50초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소금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 뭐 거기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어요. 그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달라 했지. 만들어주더라고. 그래가 보고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긴급 소집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보고를 했지. 강경 진압하라고. 하여튼 뭐 내가 뭐 압니까 그랬어. 뭐 저기 모르는 건 난 모른다 하는데. 그래가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어. 대통령하고. 보고를 해달라 해서 보고했고. 보고하니까 바로 그날 바로 긴급 소집을 하대. 저번 주 목요일인가? 내가 금요일 날인가? 그때 보고를 했지. 아,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구나. 그 전이구나. 야, 그 부사장이 쫙해가 보고서 딱 해갔다고 갖고 왔더라고. 와, 그래가 막 바로 긴급 소집하고 아랫께는 또 한동훈 검찰총장하고 저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가.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거기 하청 일하는 놈 10,000명인데 그 150명 중에 10,000명 다 죽게 생겼던데. 아니 그래 아니 나는 회사의 피해를 그게 지금 5,700억이가 전체 뭐 이리저리 하면 7,000억 된다대. 그 말이 7,000억이지 씨발. 어이구. 야, 나 내용을 잘 몰라갖고 그제 좀 내용을 좀 가서 봐야 나중에 씨발 뭐라고 말이라도 하지. 나는 뭐 서면만 봤으니까 가서 보고 올게요. 예, 그전에 하여튼 내가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뭐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보고를 올렸으니까 가서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해야 되지. 그게 물론 이제 대우해양조선의 부사장이 한 거니까 믿고는 했지만 그래도 쳐다라도 한번 갔다 와야 뭐 나중에 할 말이라 했지 물어보면.
서일준이는 아예 그냥 선 넘고 있대. 이거 불똥 튈까 싶어서. 예. 명태균 씨의 말대로 그냥 뭐 공천도 되고 국정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이때 노동부 장관은 김문수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김문수 아니죠? 전임자죠. 예. 김문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 항공노총 출신의 아마 그 저기 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네, 예. 그러네. 그 사람이 약간 이제 이 정부로 봤을 때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약했죠. 예. 그나마 그래도 노동자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이제 노동부 장관이었던 것 같고 이정식 장관이었네 생각.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정식 장관이었는데 그 장관도 이런 어떤 그 강경 기조에 그냥 떠밀려서 뭐 이렇게 쭉쭉쭉 일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찼나 보구나. 당연히 성이 안 차고. 예. 그 뭐 주 60시간입니까? 그것도 뭐 말아먹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음. 이게 어쨌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방향이나 뭐 어떤 정책의 강도와 관계없이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루트와 하여튼 공식적인 뭐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는 어떤 상황이냐? 예. 경찰이 예를 들면 경찰이 상황 파악을 해도 하는 거고 가령 이런 사안의 경우에 그다음에 경찰로부터 어떤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를 한 다음에 이 정책적 판단은 또 그게 노동부면 노동부 아니면 또 뭐 예를 들면 용산의 대통령실의 어떤 관련 부서면 부서 이런 데서 판단을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됐든 어디가 됐든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뭐 명태균 씨가 뭐 암행어사입니까? 명태균 씨가 뭡니까? 명태균을 보내서 이 창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는 거기 명태균을 보내갖고 한번 파악해보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암행어사네. 명태균 씨가 가고 명태균 씨가 급파되고 예. 명태균 씨는 평생 뭐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뭐 노동 현장에 대한 이 이른바 옛날 말로 노사 분주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분이 없어. 전혀 없는 분이 없어. 지금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조선을 뭘 알아? 내가 뭘 알겠느냐라면서 자기도 막 이렇게 어안이 벙벙해서 가면서도 내가 보고서는 내가 이걸 알아서 내가 그래도 두 눈으로 봐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가고 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또 참 본인이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서 뭐 제기할 의혹은 아니긴 한데 좀 의심이 되는 게 이분이 어쨌든 뭘 자꾸 뭐 자꾸 그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자기한테 이런 기회가 왔는데 대우조선 부사장이 자기한테 무슨 그러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회사에 좋은 얘기를, 회사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대통령과 뭐 이런 사람들한테 대통령 부부 얘기 할 수 있는 그렇죠. 위치에 있어.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해주는 것인가, 맨입으로 해주는 것인가 그런 의심도 들어요. 이제 와서 하도 이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여러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창조 컨설팅이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네.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네. 그냥 이제 평론가로서 드는 의심이지만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명태균 씨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뭐 야매의사처럼 시켰으면은 이 사람이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가능해요. 충분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창조 컨설팅은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권봉으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력은 없어. 창조 컨설팅은 민간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암행어사 오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손에 왕자 쓰고 갔나? 손에 왕자 쓰고 가서 내가 사실은 암행어사다 뭐 이랬나? 에? 그러면서 이제 국정을 농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확한 국정농단이고 네. 결국에는 아무런 권한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공적 업무에 있어가지고 이건 뭐 알선이나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완전히 이거는 그냥 개입을 해가지고 권한을 같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관련 공무원들까지도 이건 한번 좀 더 조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더 심각한 것은 저 명태균이 저 지금 대우조선 파업에만 개입을 했을까? 국정운영 사안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다 지금 전 하나의 대표 사례일 뿐이지 저렇게까지 긴밀하게 사실상 사인의 자격으로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노상원이가 군 외부에 있는 사람이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정도로 이거 가담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매우 심각한 지금 거죠. 그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래요. 대통령 부부가 자신에게 개입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정부가 즉각 대응을 했는데, 그렇지. 그거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긴급 소집을 했고, 그러니까. 그해 7월 18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제소로 가던 건 7월 20일이었고, 20일이었고. 그해
7월 18일 이틀 전에 네.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다 불렀대요. 그렇지. 그래서 보고 시점을 그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러면서 7월 13일로 또 특정을 다시 하면서 그렇지. 정부 대응과 명태균의 발언이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그 시점이 그렇습니다. 7월 14일이었는데 네.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가 이제 있었었고요. 그때 7월 18일 경에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잘 몰라. 그러면서 오히려 심지어 사측의 입장을 자신이 판단한 것으로 해서 거짓 보고를 해버려요. 거짓 보고를 했다고 자기가 또 시인을 해요. 근데 워낙 명선생님 하면서 이 사람 말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던 타임이라 김건희가 이 사람이 거짓 보고를 하더라도 아 이게 사측의 이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라고 믿었던 거예요. 김건희 씨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 노동자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오로지 사측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그게 보도가 되었었다는 얘기고요. 명이 부사장이라 한 거라 믿고 했지만 거제에 가서 눈으로 쳐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 그러니까 부사장들이 이제 이 사람을 막 신격화하면서 영접을 엄청나게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정식.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측의 입장만 들었고 노동자들 입장은 하나도 듣지 않았었고. 당연히 안 들었겠지. 예. 그래서 파업하는 사람들을 거의 막 배관시하고 거의 막 깔보듯이 그런 투자나요 지금.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왜 이렇게 대통령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입장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생각만 하나 우리가 이상했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식의 사람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이었더라. 이게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또 하나 이제 의문인 거는 그 이 국무총리와 이 장관들이 말이죠.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오는 것인가? 이 정책적인 판단의 프로세스는 뭐였는가? 누구로부터 어떤 정보를 듣고 이렇게 되었는가? 장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뭘 들었나?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공식 라인으로 올라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 행안부나 이런 데서 이제 공식 라인으로 이런 게 올라갔다 이런 게 이 범부처가 모인 어떤 그런 데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왜냐 명태균이 가가지고 이정식 장관도 만났고 얘기를 하고 이랬으면은 그 사연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식 말고 좀 어떤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 사안은 한번 다뤄보시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명태균이든 누구든 뭐 명태균이든 신인규든 김민아든 하여튼 마음에 드는 녀석을 보내가지고 다 그 판단하고 대통령 왕이 판단을 했으니 나머지는 다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도 좀 너무 특수한 상황이라 참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예. 완전히 비선이 지금 실체가 돼서 그렇죠. 해치고도 아닌 건데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노동부 장관은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니라 직무 유기 내지는 저 윤석열의 비선을 활용하는 역할에 누군가 가담했다면 또 직권남용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범죄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명태균도 이거 지금 제3자의 부당 개입으로 볼 수가 있어요. 노조행위 방해행위로 돼서 이게 노동관계조정법 90조 보면은 형법에 그러니까 노동관계조정법 90조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부당 제3자의 개입에 대해 가지고 징역 2년 이하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별도의 범죄로 노조의 행동을 또 파괴하고 방해한 것이 또 제3자에 의해서 된 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여론조작과는 또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또 하나의 지금 거대한 또 처벌 게이트가 지금 또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한 건만 했겠냐 이거예요. 마패 들고 설치고 다닌 게 지금 뭐 한두 개겠습니까? 이거 정말 고구마 줄기나 아니면 굴비 줄기처럼 네. 캐면 캘수록 나온다.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국정의 사유화. 국정농단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 대우조선 부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와 친하고 그의 사실은 밀사잖아요. 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했지? 왜 몰라요? 대관 업무들을 다 빠삭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러면 이런 국정농단이 2022년부터 쭉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네. 다 침묵했죠. 아니 이준석부터 침묵한 거 아닙니까? 그 전부터 잘 안다면서 침묵한 오세훈 라인들 다 알고. 794처럼 고요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재벌 대관 업무들이 다 알지. 알면은 정치인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야.
국민만 몰랐던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죠. 저는 정보가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만 모르고 당하는 거죠. 몰랐습니다. 집에 진짜로. 가면 다 홍매와 화분씩 하나씩 네.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아니 그거 7불사처럼 다 얼마나 황당한 고유하게 거예요, 그 이거. 홍매화는 7불사에서 심어야만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집에 심는 거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거 암묵적으로 다 알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과거에도 최순실 딸 정유라한테 삼성이 말 사주잖아요. 아니 정유라를 어떻게 아냐고요 일반인들이. 아니 그래서 미전실이 원래 그 보고인데 네. 미전실이 망가졌잖아요. 그때 이거 하면서 박근혜 때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이 이렇게 됐다고 다들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변형된 미전실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복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지금 반도체 망하는 거 봐라. 이렇게 되고 있대요 지금. 야, 조선시대 때보다 법치가 더 안 되네. 아니,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안 돼. 조선시대는 아메거사가 마패라도 있었어. 그렇죠. 마패는 권한을 부여한 거죠. 마패라도 있었어. 왕으로부터 받은 마패라도 있었는데. 근데 암명화사도 엄청 부패가 심했대잖아. 아 그거는 그래도 맞지. 그건 일탈일 수 있고 예. 그래도 권한을 부여하죠. 야 왕은. 마패라도 들고 다녔단 말이야 왕으로부터.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나 김건희로부터 어떤 것도 어떤 증표도 없이 전국을 휘젓고 다녔다는 거야? 딱 하나 있었잖아요 명태균이가 네. 황금폰. 황금. 그러니까 이거는 마패가 아니라 아 그래서 들려줬구나. 소리로 들려주는 김건희 멱살 잡고 그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 멱살 잡으면서 명태균이가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마패가 아니라 명태균에게는 황금폰이 있었다. 그러네. 그 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 다 때려 잡아야 됩니다 진짜 볼때 여기는 지금. 오늘 사실 주제는 한독수인데 지금 한독수. 전국의 주제는 한독수인데 광고 보고 한독수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또 추가로 최대 30만 원. 세 개 다 바꾸면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상담할 때 스펙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 그러면 현금 비밀 혜택 그리고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내일까지 시한이 연장이 됐는데 할까요 말까요?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내란 특검은 할까요 말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네. 헌재 재판관 임명은 한다. 근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거부한다. 지금 이게 지금 80% 확률로 80% 확률?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훨씬 이제 노 변호사님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훨씬 잘하시겠지만 법 논리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 없는 거잖아요. 네, 없어. 이거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어떤 논리로도 임명을 안 하는 방법은 없는데 안 하려면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렇죠. 안 하려면. 아니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명을 하잖아. 그리고 그 권한쟁의 심판을 바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선출하면은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바로 하겠다. 권한쟁의 심판은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뭘 다퉈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한다고. 무슨 권한쟁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임명하면 한두 달 늦추겠다는 아니, 이야기잖아요. 헌재가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권성동이 지금 속보를 냈어요. 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시 네.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 지가 뭔데 이래 나는 지가 그게- 뭐야? 난 정말 이해가 약 안 가. 먹을 시간 되지. 권성동 씨 너무 이해가 안 가. 자기가 뭔데 헌재가 결정 내려주겠다는데 아니 자격을 헌법기관에서 미치겠어 진짜 이 사람.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말했잖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지금 근데 대법원도 말하고 그거를 있고.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데 권한쟁의 심판 어디서 해? 헌재가. 헌법재판소에서 유치광이는 윤치광이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미치겠어. 아니 지금 근데 뭘 이 어떻게 아저씨는 하자는 왜 거야.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말 변호사 자격증 뺏어야 됩니다. 아. 완전히 이거는 궤변론자고
내란을 정당화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 완전히 그리고 이상한 동네 가버린 이거를 실어주면 안 돼. 언론사가 이거를 자꾸 실어주고 저 딱 아무 혼내야 내용도 될 없는 주장이죠. 얘기를 자꾸 혼내야 해주면 안 될 돼. 와 진짜. 아니 권성동이 그러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자라고 주장하면 팔아야 됩니까? 이완용이랑 똑같아. 아니 이완용이랑. 이완용보다 더한 게 아니 나라를 일본에 팔자는 주장을 권성동이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첫째 한덕수 압박용의 지금 행태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당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뭘 한다,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뭘 한다 이런 여당의 의견이 있으니 여당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지금 국회도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표결을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임명동의안. 맨날 이 짓거리야. 집에 오지 말라 그래. 안 권성동 해도 된다 대표는 그래. 의원직 사퇴하고 집에 가세요. 안 그러는 게 들어간다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은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 여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셔야 제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야가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근데 상관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처리를 하면 권한대행은 임명을 안 하는 방법은 없는 거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여당의 행태는 자기 모순적인 거다. 정치적으로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럼 자기들 추천은 왜 했습니까? 자기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왜 추천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임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를 임명하는 게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 임명동의안 처리하는데 자기들은 여기 회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만약에 임명 강행하면 탄핵 심판은 무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윤석열이 요거를 활용하겠죠.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절차가 무효입니다. 뭐 이러면서 떠들겠죠. 물론 헌법재판소는 다 무시하고 저는 이제 한다고 봅니다만 다 무시하고 이 탄핵과 관련된 절차는 다 진행을 한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잡음을 일으켜서 극우 유튜브들한테 땔감을 계속 주는 어떤 전략인 것이다. 지금 한대행은 이렇게 결정한다고 하네요. 헌법재판관도 오늘 임명 안 하겠다. 오늘 안 하겠다. 집에 보내드려야겠네요. 빨리. 결정이 힘들다. 예. 어르신 빨리 쉬게 만들어요. 그냥 차라리 민주당은 이 사람에게 기대를 버리고 빨리 해야 돼요. 24일에 했었어야 되고 아니, 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서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거부권 행사.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보면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요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임명을 안 했다라는 게 이제 일단은 이 사실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 논리적으로는 예. 논리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은 민주당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국회가 처리하면 보통은 그날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그날 임명하거나 최소 그 다음날 오전에 임명하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그래 왔죠. 여기까지는 보고 그러면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오전이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보고 임명 안 했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네. 탄핵이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임명 동의안 처리할 건데 여당이 저렇게 반발한다는 이유로 한덕수라는 사람이 아 나는 임명을 좀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이러면 임명을 이제 안 한 게 되는 거죠. 탄핵 사유가 이 5가지인가 탄핵 사유를 지금 이 민주당이 꼽아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탄핵 사유가 하나 분명히 5개 중에 이제 하나가 분명하게 이제 생긴 거죠. 5개 중에 4개가 있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분명히 또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탄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는 지금 내란을 저질러서 내란 수괴잖아요. 한덕수는 지금 보니까 헌법을 교란하고 있어요. 내란과 교란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안 하는 유일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자로 사표 내세요. 그럼 최상목 대행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 자기가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자기 겁니까? 자기 나라예요? 지금 윤석열 왕 모가지를 치려고 그러니까 한덕수 왕이 나옵니까? 아니 정말 이자들이 제가요 권성동 원내대표 시간 나면 좀 헌법을 공부하세요. 읽어보세요. 알면서 그러면 정말 사악한 사람이고 모르면 읽어보세요. 우리 헌법 111조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는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형식적 임명권이 있어요. 거부권도 쓰면서 형식적 임명권 이 권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안 하겠다? 그럼 집에 가시라는 겁니다. 3항 볼게요. 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직무유기고 탄핵사유입니다. 국회가 3명 선출했거든요. 표결 다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했습니다. 뭐가 더 남았죠? 왜 임명 안 합니까? 딱 하나죠.
헌법 교란범 한덕수가 헌법 내란범 윤석열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2의 내란이죠. 이제는 한덕수 이거 헌법 교란이 아니라 내란입니다. 한덕수도. 제가 볼 때는 내란이 더 본격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151석 기준으로 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최근까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151석으로 하잖아요. 그럼 200석으로 했어야지. 한덕수는 그냥 계속 하세요 이럴 겁니다. 한덕수는 계속 권한대행을 하세요 이럴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만약에 오늘 뭐 이런 스탠스, 오늘 이 시각까지의 이런 스탠스로 보면 저는 그러면 계속 할까요? 그럼 제가 계속 할지 말지도 한번 여야가 합의해 보세요. 이럴 확률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신인기 변호사 말씀해 야. 주신 대로 헌법을 무시하고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 3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정부로 넘기겠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분명히 임명을 안 하겠죠.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또다시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 오후에 이제 뭐 또 사람들 모아가지고 투표하고 예. 그래서 151석을 만들어가지고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해서 올리겠죠. 예. 그럼 그게 헌재로 가겠죠. 예. 예, 그럼 이제 헌재가 바로 그 때문에 시간 더 길게 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헌재 6명이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거 타당하다. 그렇지. 예, 151석으로 그 한덕수는 직무집행 정지다. 이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탄핵이다.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을 내려줘 버리는 거야. 헌재가. 그렇지. 이것도 다 헌재가 결정. 헌재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헌재가 뭘 결정 내릴 수 있냐면 151석으로 되느냐 200석이 있어야 되느냐 판단을 헌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151석으로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 김인하 평론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 쪽하고 뭐 이쪽하고는 아니니까 우리는 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아니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려줘. 가르마를 딱 타줘. 그럼 이쪽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렇지. 이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 거 내겠다고 해. 그래 그럼 그거 내라 그래. 바로 기각이에요. 네. 헌재는 그냥 내라 그래. 그럼 각하시킬 거다, 내고 각하. 니네가 하는 거 기다려봐. 우리가 할 테니까 일단 기다려. 근데 당신은 지금 직무집행 정지야. 기다려. 그럼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불러. 그렇지. 이 사람이 일하면 돼. 자, 너 이거 다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제 다시 물어봐. 내란 특검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란 특검 아니 거부권 이게 행사할 거야 안 할 거야? 내란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덕수가 바로 뭐 이렇게 하는 가는 겁니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혼자는 내란이에요. 권성동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필요 없어. 권성동이가 헌재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권성동이 지금 뭐예요 도대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나라를 병신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근데 이게 정말 내란인 이유가 양심들도 없어.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지금 말씀하신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요 절차대로 한 다음에 이거를 결국은 어디를 갖다 줄 거냐면 그거 유튜브에 또 갖다 줍니다. 갖다 그렇죠. 주거나 말거나 그렇죠. 상관없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악랄하게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 얘 갖다 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광화문 집회에 그 땔감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IA 안 보내? 그렇죠. 막 CIA도 아니, 보내겠다. 보내세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보내라 그래. 보내라 그렇죠. 그래. 권성동을 FBI에 보내야 돼요. 보내라 그래. 무시하면 보내라 되는데 그래. 보내라 그래. 무시하면 되는데 제가 이게 뭐 무섭다거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시도를 하는 작자들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윤석열의 큰 전략 안에 있다 지금. 저는요. 윤석열의 전략이 하나는 법정에서 침대 축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침대 축구의 부산물들을 그거 유튜브에다 짤감으로 다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론 동원해가지고 이게 무슨 지금도 그런 기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유지가 되네, 뭐가 되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그거 유튜브에서 야 이게 뭐 여론이 된다, 뭐 이거 하잖아요. 요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착각 속에서 그래서 살아요. 여론전과 네. 침대 축구 두 개를 밀고 간다 요 전략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이거는 다 깨진다고 보지만 이거 결국 내전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내란과 내전 두 개 키워드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상당한 혼란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으로 저는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윤석열이에 대해서도 전 탄핵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충수로 보고, 아니 국민들 번거로워도 일을 내내 나가야죠. 그렇지. 어떡합니까? 헌법 나가서 해야 되는 거고, 전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는 그렇다고 칩시다. 한덕수 뭐 저 할아버지가 지금 뭐 집에 가실 일밖에 좀 안 남았고 집으로 갈지 학교로 갈지 전 잘 모르겠어요. 권성동이는요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권성동이는 우리 헌법 64조에 따라서 저 권성동은 의원직 제명해야 된다고 의원 봅니다. 제명. 의원 저는 이제 제명도 권성동이는요
의원직 제명하고 저 내란 선동죄를 물어야 돼요. 죄값을.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했다 심판도 하고. 해야 근데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정부 와야지 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그 부류들의 의원들 있잖아요. 예. 최소한 양심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 권성동한테 진심으로 경고합니다. 이제는요, 레드라인을 넘고 있어요. 한덕수만큼 권성동이 나쁩니다. 그럼 권성동은 우리가 말로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헌법 64조에 따라서, 64조 3항에 따라서 권성동이는 3분의 2로 제명을 시켜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내란을요, 타협이 아니고 내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란은 진압의 대상이에요. 진압을 해야 되는데 진압을 방해합니다, 권성동이가. 이 제명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제명의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아주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논리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성동격서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제일 막고 싶은 거는 사실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야. 그래서 내란 특검은 검찰한테 계속 주고 그리고 공수처나 이쪽에서 그냥 빌빌거리게 만들면서 내란 특검 자체를 무용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기소하게 만들고 김건희 특검은 최후까지 방어를 하면서 대선까지 가고 헌법재판관은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저게 마치 국민적 수건인 양 저거 딱 하나 남은 양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모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되고 나면 그나마 좀 안심되네 탄핵은 되겠네 아 우리도 할 만큼 했다 국민의힘도 양보했다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굉장히 앞으로 당겨놓은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앞으로 당겨놔서 야 우리는 최대한 양보한 거야 그러니 우리를 다시 찍어줘 라는 정치적인 암수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라면 한덕수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든 것을 막아야 하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죄들을 저지른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명태균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 국정 운영을 완전히 엉망으로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한덕수의 부인과 김건희 씨가 최은순 씨가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그 워딩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박지원 의원은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한덕수가 국정 운영을 혹시 의심한다면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했다면 한덕수는 내란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지. 당사자가 되는 거죠. 당사자기 때문에.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하고 김건희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한덕수는 그리고 권성동도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정치고 뭐고 영원히 이 나라에서는 뭐 가장 역적이고 간신배로 기록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런 아니 생각도 저는 또 이쯤 들고요. 되면 이제 판단 내리는 게 이제 예. 권성동 이겁니다. 전 내란 수괴가 1 내지 2명인 줄 알았거든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로 전 내란 수괴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덕수의 태도와 권성동의 태도를 보니까 그렇지. 최소한 대한민국은 지금 내란이 한 3-4번 있었네요. 그리고 내란 수괴가 윤석열 부부뿐만 아니라 한덕수와 권성동이도 전 내란 수괴의 반열로 이제 올려야 될 때다. 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이제는 이 내란 진압을 본격적으로 전 시작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아니 어떻게 국민들 앞에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인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저렇게 제2, 제3의 내란을 또 획책한다? 그거 어떻게 용납합니까? 국회 나갔던 심정으로 또 나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이었고요. 예, 노영현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